민주연방제라고 하지만 그것이 적화 통일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척척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친미 보수 우파 정권 타도 관련 것을 보면 박근혜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총성 없는 전쟁에서 대한민국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무소속 때는 무력 전쟁으로 3년을 싸웠어도 안 무너졌는데 이승만 정권이 박근혜 정권에 와가지고 제대로 전력 전술에 의해서 총 한 방 안 쏘고도 무너진 겁니다. 퍽치니까 퍽 쓰러졌어. 그걸 왜? 적을 몰랐고 이런 전략 전술을 몰랐기 때문에 국민 95%가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당한 겁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놈들 다 속아 넘어가고 나는 안 속았어요. 그래서 탄핵 성공은 장기적으로 김일성 때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하당 전술, 진지전 전술이라고 하고 플러스 통일전선 전술의 성공입니다. 지하당은 뭘 말하냐면 김일성 씨도 얘기했지만 대남 집화간첩이 있고 그 집화간첩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면서 10년, 20년 계속 뿌리갖고 활동하면서 포섭된 국내 포섭 간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15만 명 정도 될 거다 플러스 알파. 근데 요새 와서 좀 늘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통일전선 전수. 통일전선이라는 건 뭐냐면 남한에 있는 이 종북 좌파 단체 그 세력을 말합니다. 그거에 최고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바로 민노총입니다. 종교적으로. 또 거기에 반국가적인 단체가 한 4, 50개가 있습니다. 한총련, 전대협 등등 많아요. 그 다음에 종북, 친북 단체가 지금 2,300, 3,000개라는 저기도 있습니다. 한 2,300개. 이게 계속 늘어났어요. 좌파 정권화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정법을 썼느냐 탄핵할 때 베베스 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언론, 광장을 장악한 다음에 거짓말, 조작, 국색 선선 선동으로 해서 민심을 기반시키고 분노를 야기시키고 이게 베베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해서 불법적인 그 요새를 몰아서 불법적으로 초법적으로 탄핵을 했던 겁니다. 헌법재판소조차도 탄핵 절차를 헌법 절차가를 무시하고 인용을 해버렸어요. 이럴 정도로 총 한 방 안 쏘고도 제대로 전력 전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 당시 95% 국민이 다 넘어갔었어요. 그러면 탄핵을 전후한 별 세력들의 당을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벌써 탄핵하기 2년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40개 남조선의 종북단체 5만 명의 명예로다 그 당시 김정일입니다. 김정일한테 보내는 적화혁명전사 충성맹세를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항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박근혜와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그 맹세가 거기 나옵니다. 벌써 2년 전에. 거기서 주체사상 실현을 위해서 한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와 행정부의 침투해서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건 진지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적화 통일을 위한 연방제 통일을 실현시키고 사회주의 헌법과 법안들을 끊임없이 성경 통과시키겠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금은 야당이죠. 야당 국회 주사표가 70명입니다. 그분들이 법안을 상정한 게 수천 개입니다. 국민들은 몰라요. 그게 다 적화 통일을 위한 기반 구축 과정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 모르게 기만적으로. 그 다음에 한대련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주의 확산시켜서 미래의 혁명전선으로 육속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은 국권 무기고 습격하고 군경 정부기관 우익들을 반동들을 사살하고 적과 통일전쟁에 합세하겠다. 이 6.25 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월 김정은이가 노동당 간부회의에서 지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탄핵 1년 반 정도쯤이에요.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은 그 지목해야 될 게 그 당시 그 1년 전에 통진당이 해체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그때 김정은이가 쇼크를 먹었어요. 어렵게 합법적으로 남한 내에 통진당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아하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이 나는구나.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지시한 게 헌법재판소를 적진의 동지들 우리 네? 그 종목 그 좌파 변호사 판사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장학생이 그 법적에 한 1,800명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때 지시를 냈어. 그런데 그게 1년 반 후에 진짜 탄핵이 정부되고 진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그 인용이 돼버렸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몰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해야를 안 하고 탄핵 절차를 밟아라 라고 얘기를 했냐. 궁극적인 헌법재판소에 가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반 정도는 되잖아요. 여당 의상이.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지각될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해야는 거부하면서 탄핵을 가라 이랬어요.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만장일치로 이게 인용이 돼버린 거예요. 모두가 놀랐어요. 아무나도 다 놀랐어요. 그런데 이미 김정은이가 1년 반 전에 저걸 지시했어요. 헌법재판소를 장악해라.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남측에 여당, 야당의 핵심 위치까지 우리 동지들이 진입해서 주도권을 틀어지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또 지시했어요. 요새 국민의힘당이 이게 우파인지 좌파인지 모르는 흘렁탕 비변법당 아닙니까? 근데 거기 장악하고 있는 놈들이 누구예요? 요새 말 많은 분탕질하는 이준석이를 비롯한 있지 않습니까? 탄핵파들. 이런 놈들이 다 김정은이가 얘기하면 우리 동지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재미난 게 뭐냐면요. 북한이면 돈 없는 그릇을 알고 있죠. 근데 북한이 돈 쓰는데 아끼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남한을 적과 통일을 위해서 쓰는 공작금. 새로운 세력들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금을 아끼지 말고 대폭 지원하라. 이거 김국성이도 이 얘기했어. 김국성 씨도. 네. 이 분야는 돈을 아끼지 않고 쓴다. 그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게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장거리 ICBM을 가지고 미국도 위협을 하고 뭐 한국은 말 것도 없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의 속셈은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하고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ICBM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남한에 지금 뿌리박고 있는 통일전선 세력 그것이 더 중요하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적화 통일을 위해서는 그것이 더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것도 강조했어요. 이거 그래서 저걸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아까 민노총이 벌써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이 집회를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8월 달에도 있고 9월 달, 11월 달에 그러니까 맥시멈 최대 동원하는 그 집회가 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탄핵 시점에서 11월 12일 날 바로 민노총 주동의 민중총궐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광화문 촛불 광풍에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각별히 지금 민노총의 그 움직임에 촛불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최순실 사건을 구실로 해서 혁명의 결정적인 시기를 조성해서 박근혜 보수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민중총궐기대회를 해서 그 당시 1,500여의 중국 친북 친중공 세력, 이게 통일전선 세력이라고 하죠. 그 세력과 좌파 야당이 합세해가지고 결국은 탄핵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11월 달, 12월 달에도 대규모, 최대 규모라고 했어요. 11월, 금년, 이번에는 22일이라고 했어요. 11월 20일. 아까 그 교육사에서는. 그때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노총은 뭐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요. 이거는 북한에서는 북한의 대동당 통정부에서는 민노총을 적화혁명의 제1도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노총은 소수의 10% 미만의 주사파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걔들이 90% 이상의 그 회원들을 다 장악해가지고 좌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탄핵 때는 80만, 100만 하다가 지금 120만까지 늘어났습니다. 좌파 정권 하에서. 그리고 얘들은 한 달에 회비가 5만 원씩 자동 납입이에요. 한 달만 해도 수백억씩 거쳐요. 그러니까 돈 있겠다, 조직 있겠다. 얘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투쟁 목표들이 있는데 북한이 주장하고 하는 게 민노총이 투쟁하는 목표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정권이 아니고 북한의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민노총이 민중총궐기를 하면서 그때 부르짖었던 그 구호, 주장 이런 것들이 뭐였냐면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정보 해체하라,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여기 보면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대북 적대정책, 한반도 사드 배치, 한글 삼가, 군사동맹 반대한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최저임금 노동시간 기본권 보장하라 해서 나타난 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족보에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주민 성소수자 남녀 성차별 하지 마라. 그 지금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벌 타도해라 해가지고 무상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획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 절제하고 노원전 폐기하라. 그 원자력 발전소 폐기하는 문제, 이것도 다 이놈들의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철도 가스 물관리, 공동관리를 확충해라. 이 사회주의적인 그 체제를 만드는 거죠. 뭐 한일 위안도 이건 뭐 반일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탄핵 당시에 요거는 제가 실제로 그때 제가 강화문 걔들 데모 현장에 들어가서 확보한 정보입니다. 걔들이 만든
B라, 유물 이런 거 전술하고 그거 이게 당연하죠. 그거 몇 개지만 제가 샘플로 여기 한 페이지에 난 거대한 횃불로 보수 세력 불태우자. 들어보셨죠?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에 있는 답이다. 미제 침략군 몰아내자. 사회주의 정권, 혁명 정권 이뤄내자. 국정원 국가보안법 해체하자. 재벌 타도하자. 사드 배치 역사를 이어서 국정화 대대하자. 이거 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문정권 안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 민노총에 의해서 세워진 용공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같은 2단계 정복 용공정권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주사파 핵심 세력의 충성 서약서를 보면은 이거는 그때 한 건 아니고 90년대에 한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인물들이 보세요.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임병석, 이인영, 오영석, 김태년, 오상호, 황기경, 이광재, 소영이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 얘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에요.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당대표도 했고 이것도 당대표인지 수석했고 이것도 당대표 이게 전부 저기에요. 전대요. 각 대학 총장, 총회장 출신들이에요. 이것들이. 이놈들이 쓴 거 보세요. 이 빨간 글씨가 혈서입니다. 아니 빨간 글씨가 결합면이고 이거는 결의문이고 이거는 혈서로 쓴 맹세문입니다. 주체의 깃발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서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헌신하겠습니다.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적화 통일되는 그날까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정치인이 아니고 완전히 빨갱이 새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하는 말은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 얘들 얘기한 거 일치 안 듣습니다.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에요. 민재인, 이재명. 나 걔들만 나오면 꺼버리면 안 봅니다. 왜? 들으면 다 거짓말인 거 알기 때문에.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가?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도 하늘은 나오지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95%가 넘어가는 거예요. 적을 모르면. 그래가지고 정권이 수립돼가지고 저분들이 이제 정권을 찬탈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탄핵시켜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청와대를 장악했고 적폐청산명령의 핵심 인사 수백 명 수천 무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은 5년 동안 불법적인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각종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그 정책이 바로 뒤에 나오는 자주화 민주화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선거 투쟁 전술 저희들은 그 전략 전술이 한 20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선거 투쟁 전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부 사기죠. 거짓이고 조작이고 그걸 통해서 대선도 이겼죠. 지방선거도 압승을 했죠. 총선도 앞서서 지금 100 몇 석이야? 180석인가? 170석. 이래 완전히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쟤들 전략 전술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보세요. 올려. 중앙정부, 지방자치, 국회, 전권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싹쓸이. 근데 요번에 그게 요거 뒤집어졌대. 정권이 나타났어. 그리고 내가 전율을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 이낙연이가 초대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때 취임사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공무원들은 촛불혁명 정권의 정책 구현에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 취임사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완전히 이거 대놓고 이제 니들은 빨갱이 안쪽이가 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초대 총리 국무처 이낙연이가 한 취임사 내용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 5년 동안에 그 공산당 정권의 답습한 그 실태를 보면 그 공산당 대표가 아니냐면 이 소련 공산당의 원조 레닌의 이 지시하고 교시했던 내용, 그 다음에 미국의 폴 알렌스키라고 그 좌파 혁명 이론가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 주장. 그 다음에 또 연구하고 배우고 흉내낸 게 베네수엘라 스타일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 차베스. 그 세 가지를 믹스해가지고 그대로 답습한 게 문재인 5년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적과 혁명 전략 투쟁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왔던 겁니다. 이거 총체적으로 이거는 대한민국 정권이 아니었어요. 그걸 분명히 하셔요. 안 돼요? 그 레닌의 이 교시 중에서 몇 가지 보시면은 문재인과 한 그것을 공감하시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문재인이 하면 난 이 거짓말 조작 선전선 등의 그 규제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도 똑같고 요새 이준석이가 흉내를 똑같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 조작 선전선 등의 천재가 되고 가르쳤어요. 레닌이. 좌파 정권의 그 수계라고 하는 놈들이 다 그런 놈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조작이고 선전선들이. 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속지 않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혁명을 위한 목적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탄핵이 불법이고 지랄이 없어요.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모든 공산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항상 민주화라는 말을 써라. 민주화. 믿는 총독은 민주노총이에요.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이에요. 그건 인민민주당이에요. 그렇게 말장난을 이걸 용어 혼란을 써요. 그 다음에 또 레닌이 뭘 가르쳤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얼치기 지식인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 얘들 잘 모르거든. 뭐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안 가르쳤고 이런 놈들을 잘 활용을 해라. 그래서 레닌이 그런 친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런 게 있지만 쓸모있는 바보들이라고 했어요. 쓸모있는 바보. 대학 교수 중에도 뭐 평론가다 무슨 특히 대학 교수들 중에 쓸모있는 바보들이 많아요. 그건 적을 모르기 때문에 얘들의 그 전략 전술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과도한 세금, 인플레이션, 집값 상승 등으로 중산층을 없애버려라. 이게 공산혁명가들의 정책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 안에서 집값 폭등하고 요새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했어요? 세금 폭탄 또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저렇게 일부러 그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인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빚쟁이로 만들어가지고 공권력에 수용하고 부호품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정권을 절대적으로 침체하게끔 조종 통제하는 것이 장기집권 유지의 비결이다. 이게 레닌이 가르친 것들이에요. 이 새끼들이 이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얘네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장기집권 아니에요. 장기집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의 그 좌파학자 선동가 폴 알렌스키가 사회주의국가를 만들기 위한 8가지 통제방법.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레닌이 가르친 내용을 조금 보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업데이트한 거예요. 의료 서비스 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 쳤어요. 문재인이가. 네?
예. 뭐 설명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빈곤 수준을 극대화하라. 그러면 국민들을 통제하고 저항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부채를 극대화해서 세금 폭탄으로 빈곤층을 양산해라. 그 다음에 개인 총기를 규제해서 자유능력 제거를 해라. 경찰국가라. 제가 사냥총이 있었어요. 5mm 사냥총. 그 어느 때부터인가 경찰서에 맡기래. 한 번도 못 썼어요. 우리 집 뒷산에는 멧돼지 내려오고 이러는데 하도 통제가 보고 한 번씩 올라오면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에이 관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있다가 폐기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수법이었어요. 이게 다 뜻이 있었던 정책이었다고. 복지? 국민사회의 모든 것을 통제해라. 먹거리, 물가, 부동산, 금융거래 이거 다 국가에서 통제하라. 이게 국가에서. 그 다음에 언론 교육, 입고 듣고 배우는 언론과 교육을 통제하라. 네?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종교,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신앙을 제거해버려라. 공산주의가 제일 혐오하고 공산혁명의 장애물로 취급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지난번에 저기 나왔죠. 진지전 그람시 그겁니다. 그리고 계층 간의 전쟁을 빈부계층을 갈라치게 해서 불만을 팽배시키고 해가지고 다수의 빈곤계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가진 놈들한테 세금을 많이 뺏어내라. 이런 겁니다. 이거 다 흉내 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베네수엘라 다 아시지만 세계에서 한때 산유 석유 매장이 세계 최고 1위였어요. 지금 완전 거지 나라가 됐어. 내가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하는 꼬라지를 보면 우리가 흉내낸 게 연동형 비례제 지난번에 해서 170대 얻었잖아요. 그래서 좌파 완전히 지금 독주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배운 수법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좌파연대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대법원장이라는 놈이 정권에 충성 맹세를 해요. 우리 대법원장 그 새끼가 그게 대법원장입니까? 예? 어디 지방법원 판사했던 놈을 대법원으로 앉혀가지고 허례는 대로 하는 꼭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삼권 분립을 붕괴시켰어요. 언론 거기는 괴들 나치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보도에 나팔수 만들어버렸어요. 왜 저 텔레비 안 봅니다. 가끔 트로트 공연 이런 거는 가끔 보는데 이 유승이 이런 정치 평론 이런 거 아예 듣질 않아요. 이 새끼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조작. 이들 중앙통신 평양방송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50% 국민을 하층민으로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걔들한테 무상배급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 정권 그 지지층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우리도 뭐 복지 카드단보다 가끔 뜬금없는 건 주는 데 있죠. 저도 받았어요. 소원 잘 써요. 근데 이게 다 이런 수법입니다. 그걸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왜 이놈들이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얘들이 반미 친중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미국이 유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또 보복 정치를 해가지고 경제가 아주 나빠졌고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에 대한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무상복지를 엄청 했던 거예요. 그러니 나라 꼴이 되겠냐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국가 재정이 고갈됐고 부채가 누적됐고 그 다음에 세금 폭탄 정책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폐업자, 실업자가 양산됐어요. 우리도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거의 그냥 지리멸렬하다시피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수, 차익이 불능 상태가 니까 국가 기업이 동시에 부당한 디폴트를 선언했고 그리고 대량 화폐를 발생하다 보니까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게 뭐 천정부지야. 닭 한 마리 살아가려면 돈을 닭보다도 더 많은 양의 돈을 가지고 닭 한 마리 사오는 이런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10% 지금은 더 됐겠지. 300만 명이 그 주요 국가를 다 탈출했어요. 탈북민 지금까지 넘어온 게 한 3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저기는 100만 명 이상의 해외 다 도망갔어요. 탈출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특히 중산층으로 살던 멀쩡한 가정집 주수다 이런 자들이 해외로 가가지고 몸 팔고 겨우 먹고 살고 이런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좌파 새끼들의 그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적화혁명 통일 기반 조성하는 단계라고 했죠. 그런데 문재인이가 뭘 했는지 보세요. 종북 주사파 정권의 반미 자조화 정책 추진 내용을 보면 문재인이가 한미연합사, 한미동맹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전작권 이양 그리고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한 것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산불정책, 사드 배치, 앤디가의 삼각동맹 반대했고 코드가의 반대했고 지소미아 파기 홀라다가 막판에 홀드가 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정권이 끝날 무렵까지도 계속 종전협정 평화협정 하자고 지랄 연병 떨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했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엔사 주한미군 철수 명령과 연방제 잔재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자주화예요. 자주화가 무슨 자주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자주. 근데 내용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그 다음에 반파시험이죠. 반파시험이라는 건 이제 뭐 반공주의도 되고 또 그 뭐라 하지 하여튼 반공주의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나네. 그런 내용 민주화 추진 현황을 보면은 얘들이 말하는 민주화예요.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했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두고 제일 먼저 한 조치가 역사 교과서 박근혜 정권 때 했던 역사 교과서를 폐기한 게 그 첫 번째 적입니다. 그때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전교조의 또 선전선동에 속아가지고 상당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 폐기하라고 또 이렇게 난리 쳤어요. 그 다음에 국정원, 기무사, 검경, 공안기능을 무력화 했어요. 지금 국정원이 아니에요. 간첩 퍼든 놈을 국정원장을 앉혀놨으니 또 그 밑에 핵심들은 전부 그놈 고향놈들 갖다 앉혀놓고 그런데 북한의 지령을 이행하는 국정원이지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이지 그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기무상 그것도 다 무너졌고 검찰, 경찰, 공안기능 거의 다 없어졌어요. 지금 검수한박 해가지고 검찰의 그 수사권이고 뭐고 다 저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조금 다시 살려놓긴 했지만 그 다음에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핏 보면 남북군사합의서 이거 위장평화입니다. 쟤들의 전략은 뭐냐? 평화적인 적화 통일을 위한 국군 와해 전치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김일성이가 만드는 전략 전술이에요. 그것을 수용한 항공무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평화적인 적화 통일이 뭐냐? 나중에 적화 통일 단계가 되면은 내전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적화 통일 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때 야 우리 통일하는 만하게 서로 피 흘리지 말자. 그러려면 국군 너희 한미동맹 없애고 너희도 이런 거 다 없애. 그래야 저희들이 밀고 내려왔을 때 피 안 흘리고 그냥 월남처럼 50일 만에 그냥 한국하고 적화 통일 돼버렸잖아요. 그거를 획책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손을 같이 들어준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다음에 패스트트랙, 공수처, 검찰개혁법, 선관위 장악 다 아시죠? 패스트트랙으로 입법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입법부 장악했죠? 공수처법 만들어 사법부 장악해서 해왔죠? 검찰개혁법 헌답시도해서 검경 장악했죠? 그리고 선관위 장악해가지고 선거 전부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집권 및 연방제 기관 구축하는 도구가 삼았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 그런데 문재인이가 여기까지는 했어요. 여기까지는 어떤 거는 100%, 어떤 거는 90%, 어떤 거는 70%, 어떤 거는 50% 이렇게 해왔어요.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제대로? 이런 전략 하에서 문재인이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알고 계셨냐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고단 단계, 낮은 단계 연방제 그걸 못했어요. 문재인의 뭐라 그러냐면 낮은 단계 연방제 자기 임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저기 했어요. 큰 소리 쳤었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지금 끝났죠.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뭐냐? 사람들이 또 연방제가 뭐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과도기적으로 일국가 이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뭐하는 기간이냐 그게 주체 사상으로 남북 모든 국민들을 통일전선 이 주체 사상으로 다 저기를 하겠다 이게요. 통일전선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공산당을 또 합법화하겠다. 남한에도 공산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합법화하겠다. 국회의원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평화협정이나 이런 걸 평화협정 이런 거 해서 미국을 철수시키고 한미연합세 해체시키고 하는 그 명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왜? 남북이 연방제가 됐으니까 이제 미국 필요 없다. 너희 좀 나가달라. 우리끼리 할 테니 이런 명분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유민주 체제의 버팀목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화 통일 여건을 확보하는 단계, 요게 낮은 단계 연방제의 실체입니다. 얘들의 전략을 보려면 그 다음에 끝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고려 연방제 공화국이 되면은 이제 고려 낮은 단계 연방제 차원에서 완전 전반 통일이 되려면 무력에 의한 대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 예멘이라든지 또 맨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무력에 의해서 적화 통일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남북 총선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적화 통일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낮은 단계 연방제 차원에서 주체 사상으로 전 국민을 세뇌시켜 놨고 공산당이 합법화돼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남한 표의 한 30%만 얻어도 플러스 북한 표 해가지고 쟤들이 정권을 다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계산상으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쟤들이 말하는 북한 주도의 1인 1당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체제 하에서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뭐냐? 남한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정보, 언론, 사회단체 전부 해체했다. 해체. 전부 해체. 전부 불법이에요. 그리고 자본사회 정복 세력은 거기까지 한 다음에 남한에서 껍데기던 주사파들 이 새끼들 다 용도폐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이 있어봐. 이 새끼들 또 대부분해. 예? 자본주의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본주의 기득권 세력. 우리 여기 같은 기득권 세력들. 또 보수 반동 세력. 저놈들이 볼 때 우리는 보수 반동이 아니고. 예? 이런 사람들은 자꾸 피해 수청. 예? 피해 수청.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남한 인민의 자유, 인권, 재산권, 생존권, 무슨 권 다 없거든. 오직
수령 독재, 1인 독재, 당과 수령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당하는 평등한, 저놈들이 부르짖는 평등한 노예 사회가 된다. 노예 인민이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우리의 종착역이 됩니다. 정신안차입니다. 그것이 우리 턱 밑에까지 왔었어요. 만약 이재명이가 이번에 됐으면 턱 밑이 완전히 머리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최악의 정권에서도 절대 이 좌파들한테 속아서 정권을 뺏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거의 목에 낙동강전선까지 찼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뭐 해가지고 좀 살려준 거예요. 5년간 연기시켜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런 지식, 그 다음에 이런 앞으로의 애국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이런 내용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윤석열 정권, 국민들이 이거 하라고 지금 뽑아줬는데 적폐 세력을 청산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종북 주사파 그 핵심들 전부 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아까 나지만 이저 안보교육이라든지 모든 걸 다 없애버렸어요. 군대고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저기 한 데다가 지난 5년 동안 이런 반공정신이라든지 멸공, 순공정신이 없어졌어요. 이념도 없어요. 자유민주 체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무슨 뭐가 차이인지도 몰라. 그건 제대로 안 할 수 없어. 이런 흐리멍텅한 상태에 있으니 그래서 이걸 재무장해야 된다. 무장화해야 되고 조직화해야 되고 투쟁화해야 된다. 좌파들의 최대 우리보다 강점이 뭐냐? 이념 무장. 얘들은 주체사상으로 아주 매 일주일마다 그 각 세포 단위마다 교육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걔들의 조직력, 투쟁력, 민노총 보세요. 일사불란 조직력, 투쟁력이 이 보수파들은 이게 모래알이 비유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어나자거나 어떤 한미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치 동맹인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마침 윤석열 정권이 오니까 바이든이 열흘 만에 달려와가지고 포괄적인 안보 동맹을 지금 구축해놨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중국, 러시아는 또 그러면 완전히 버려야 되고 상종도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 나라들도 굉장히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이 무역 이런 걸 통해서 또 국익에 굉장히 또 중요한 파트너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국익 호혜 관계 차원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왜냐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됐지 않습니까? 고르바초프 시절에 그때 돈이 없으니까 한국한테 30억 불을 차관을 얻어간 게 있어요.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의 대통령 아니에요. 그때 30억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도 크지만. 근데 그걸 돈이 없어서 못 갖고 있다가 이 전쟁 무기 이런 걸로다 이렇게 줘왔어요. 갚아왔어요. 그 중에 몇 가지 미사일 특히 또 이 위성 발사할 때 필요한 엔진이라는 것 같은 이런 몇 가지 첨단 기술을 우리가 거기서 빼와가지고 우리의 지금 그 무기체계 수준이 급속히 발전을 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처음 초대받아서 가가지고 폴란드하고만 해도 수십조 계약을 했고 또 나토 국가들이 이 나라 저 나라 해가지고 좀 수백조 어디 나라더라 사우디가는 건축 아주 신도시 서울의 세 배가 내게 되는 큰 신도시를 현대도시를 하는 그게 한 800조 정도 되는데 그걸 한국하고 콜라보가 지금 그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우리도 이건
비밀인데 우리가 제일 안보 위협으로 느낀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핵, 그 다음에 남한의 이 종북 세력들. 김정은이는 누가 더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어요? 핵무기가 아니에요. 남한의 종북 세력. 이걸 더 적화 통일의 유용한 세력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축적되어 온 그 첨단 과학 기술이 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급속히 발전을 했어요. 그게 다 우리 대기업들의 노력이죠. 현대, 삼성 등등.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졌어요. 99% 갖고 있다가 해결로 제철이 미국에서 꽉 막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핵 원자로 첨단 기술을 미국도 안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을 갖고 미국의 그 누구지 최고 부자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핵 원자로 그 합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국의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로 재처리 기술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체라 하고 있어요. 왜? 앞으로 핵 발전소 이 원자로 이것이 세계 시장을 한미가 합작으로 진출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국익이거든. 미래 국가의 목걸이거든. 20년, 30년.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국익처럼 또 북한이 저거 북한의 핵위협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제일식 무기만 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는 건 아주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그런 현황. 또 그런 것들이 또 유럽 국가나 이런 다른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그런 안보적인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핵을 갖는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 어떤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표는 못해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 핵 발전소가 지금 몇 개죠? 열 몇 개가? 20몇 개? 몰라 이게 23개? 20몇 개? 그런데 뭐가 다 필요 없고 월성 원자로 월성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핵 폐기물 그거를 고농축 우라늄으로 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5,000개 내지 10,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북한은 그건 아무것도. 그리고 우리는 이 첨단 그 기술을 통해서 북한식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핵실험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고속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걸로 다 해서 핵실험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제조 기술조차도 사실 북한보다 월등 앞서 있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못했던 거는 그동안 그 NPT에 가입돼 있고 또 미국이 세계 핵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핵 원자로 이런 걸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허락은 안 했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우리 안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 부분, 또 바이오 부분, 2차 전지라든지 몇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핵심 먹거리 기술, 첨단 기술. 그게 미국하고 우리가 같이 합작으로 오면 시너지 효과도 되고 윈윈할 수 있다. 지금 이 한국의 위상이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10위권으로 나가다가 지금 5위권으로 지금 올라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세계 10대 산업 국가이고 경제 대국인데 북한은 세계 10대 빈곤 국가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정신 빠진 놈들이 어떻게 그런 되게 쉽게 북한의 체제로다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예. 국민들이 그걸 좀 똑바로 해. 내가 왜 군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인도 근무할 때 무관으로 거기 북한 무관이 있었어요. 그 두 놈이 거쳐갔는데 내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국 공산당, 중공 거기서도 무관들이 와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 해외 근무 수당을 얼마를 받았냐? 본봉 말고 국내에서는 본봉은 따로 있고 해외 근무하는 해외 근무 수당을 얼마를 받았냐면 국방무관으로서 국방무관은 우리나라를 국방부를 대표해서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나라와의 군사 교류 협력 관계 이런 거를 업무를 하고 또 정보 그 나라의 정보 수집하고 8대 전략 정보 이런 거 다 수집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4,500불을 줬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90년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정보 수집 차원도 있고 러시아, 중국 또 북한 무관한테 그놈들은 얼마 받나 하고 그때 물어봤어요. 나에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10분의 1.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국방부관 무관의 그 간사가 한 대지 뉴델리 제일 좋은 동네 한 그때 200평인지 300평인지 거기에 2층 저택이었어요. 그게 한 달 월세가 2,500불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걔들은 어떻게 사냐? 북한 대사관 그 외교관들 두세 가구가 다가구 주택을 하나를 얻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사고감시도 하고 돈도 세이브 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본국에서 돈이 달러가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북한에서 그 생필품을 전용길에다 실어다가 그 시장에 갖다 팔아서 그거 가지고 대사관 운영하고 본국도 주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정보를 그때 다 입수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교 특권을 이용해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양주, 양담배, 또 마약이면 마약류 이런 거를 밀매를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대사관 운영하는데 보탰어요. 그런 정보를 제가 보면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다. 세계 양국을 자랑했다는 소련, 중국 공산당 실속을 보니까 이 새끼들 내가 4,500불 할 때 500불 받더라. 북한 누가 얼마 받는 거 할때 300불 받더라. 그것도 다 못 써. 돈 애껴가지고 세이브해서 본국에 가서 또 상납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그래서 솔직히 내가 북한 무관 만나면 100불짜리 하나 이렇게 지원을 주고 싶더라고. 근데 그 오해받을까봐 못했어요. 그런 실상이에요. 왜 난 그때부터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절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된다. 적과 통일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게 내 신념이 됐고 신조가 됐고 군인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 종교단체, 여기는 종교단체 겸 또 호국 시민단체인데 안보 시민단체인데 구국단 예비역들 그리고 우파 정당 이런 세력들이 따로따로 그런 게 아니라 통일전선을 구축해서 저놈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야 이기든지 말든지 한다. 따로 국밥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이건 호국 비상대책중앙위원회 이건 뭐 그냥 가칭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투쟁목표 행동강령 규약 이런 걸 딱 정립하고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종북주사파 척결을 위한 전략 전술을 정립해야 되고 제대로 그 전략 전술이 아주 잘 발전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자유민주 통일을 위한 마스터 플랜, 로드맵을 정립을 해서 이런 틀 속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광장과 언론, SNS를 장악해서 민심을 장악하고 해서 자유민주 체제 정권을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적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요번에 8.15 우리 행사했지 않습니까? 보국인데 저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행사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쟤들은 노동자대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서 쟤들의 구호나 이런 걸 보면은 반자유민주, 반미투쟁입니다. 그리고 쟤들은 항상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이다 하고 떠벌리고 선전선동하는데 실제로는 다수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탈하고 있어요. 대우조선이나 뭐 이런 점거하고 파업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1% 내지 10%의 그 주동자들이 나머지 99%, 90%의 다른 그 조합원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수의 이 주동자 놈 새끼들이 공갈, 협박, 테러 이런 걸 통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들의 그 이념 수준이나 또 그 부르짖고 하는 걸 보면 완전히 종북 주사파 이념 그대로 북한의 대남 정책에 애고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퀄이라고 투쟁 목표가. 그 다음에 이놈들의 노동자 권익을 종북 반미노선 투쟁에 예술화시키고 있어요. 그 소수의 그 주동자들이. 그래서 이번에 8.15 그 행사에 북한 노동자 단체 조선직업총동맹이 있는데 걔들이 보낸 연대사를 전교조 대표가 낭독을 했어요. 그 집회에. 대놓고 북한하고 이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들 구호를 보면 한미 전쟁동맹이라고 해서 표현을 했어요. 노동자가 끝장내자. 그 다음에 한미 전쟁 연습을 중단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그리고 불평등 한미동맹을 끝장내자.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이 불평등 동맹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예, 상호 상호적이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주사파 야당. 왜 주사파 야당이냐? 170명이 70명이 주사파예요. 주사파 출신들이에요. 아까 충성 맹세한 놈들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이 새끼들이 지금 뭘 만들고 있느냐? 민노총 면책법을 좀 입법 추진해서 금년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지들 저 일반적으로. 그게 뭐냐? 민노총이 공장을 점거하는 거, 도로 봉쇄하는 거, 업무를 마비시켜야 하는 노동쟁이 자체는 폭력과 파괴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 소송을 못하도록 면책을 하는 그 법을 좀 내밀고 있어요. 이건 다 같은 놈들 아니에요.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이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아세요? 민사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 새끼들이 그걸 하면 이 지 보험금이나 재산에 이게 목이 쫄리잖아요. 그건 제일 겁을 내. 감옥 가는 건 겁 안 내. 왜? 가서 6개월, 1년 살다 오면 다 뒤에서 돈 내죠. 생활비 내리고. 그래, 그건 겁을 안 내. 오히려 그거 갔다 오면 비율이 하나 더 붙어. 그게 나중에 kinh tế 도움이 돼. 그런데 이 돈 문제는 그거 이 새끼들도 내보내놓죠. 그래서 일본에서 한때 이 노총의 그것 때문에 엄청 시달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 써먹었던 전략이 이거예요. 우리도 했잖아요, 이번에. 아니, 더 세게 해야지. 그렇죠. 수십억인가 수백을 손해배상 청구했잖아요. 500억. 수백억. 500억. 500억. 네. 얘들이 이건 제일 겁니다. 그렇죠. 너무 부럽더라고, 이런 거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